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의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미국입니다.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또다시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 밀어주고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한 달을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좀 상황 파악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윤 전문가님, 지금 또 유예를 해주겠다고 한 이유는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아까 금방 좀 스탠바이하면서 앵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제 인터뷰 때리 참석을 했는데 정신이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네, 현물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좀 크게 걱정하면서 인터 배터리를 좀 바라봤고 국내 오후장이 안 좋았죠. 그때 네. 가셨나 봐요. 네, 현물이 2천억 매도가 나와서 아마 이게 지금 오늘의 퀘스천 그 질문지와 연동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 부분이 뭐 어제 코스닥 시장을 안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분명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그 변덕성. 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서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미증시를 뒤덮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관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뭐 알루미늄, 철강 쪽은 관세 시작했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3월 초순에 때리겠다 이 내용에서 자 유예시켜 줄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때리겠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돌아온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이 지금 벌써 3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번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증시의 불확실성, 이거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부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나스닥 증시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어제 2500포인트가 무너지고 선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 테스트가 2만 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좋지 않게 보는 모습이 장대 음봉이 좀 출현됐다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 관세의 일정 부분 뭐 어느 영역에 때릴 것인가 이것보다도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의 스탠스보다도 이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대한 것들이 언제쯤 사그라들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발 행동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정권 내내 지속될 것 같고요. 언제쯤 그럼 학습 효과가 생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지를 던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첫 관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월 말 정도 그러니까 4월 달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큰 낙폭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관세도 지금 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차트를 켰는데 지금이 2만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관세에도 메리트가 있을 만한 위치인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관세가 22,000포인트에서 때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려온 거고 이 고점 상단에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과연 이 위치 22,000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가? 사실은 더 한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이죠. 그리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뭐 가정입니다만은 if입니다만은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이 관세가 학습 효과가 없이 약발이 먹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명분론. 때마침 미증시가 고점 상단이었고 조정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론이 있는데 관세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거고 뭐 칩스법 이야기. 저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그 코스닥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칩스법 영향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뭐 끔찍한 법이다. 보조금이 아깝다. 뭐 이런 코멘트를 전의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미증시가 내릴 때마다 그러면 명분론으로 내렸고 반도체를 부러뜨렸고 그 시발점은 관세였다면 이제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위치적으로는 됐다. 단지 지난번에 2500이 하방 낙폭의 미니멈이라 그랬어요. 맥시멈이 아니고 맥시멈 포인트는 19,500 정도를 보고 있고 여기서 뭔가 그 강대강의 기로로 간다면 이 19,500포인트 선물 기준입니다. 19,500포인트도 무너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강대강 기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지금 수급의 유입 시점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한 달 유예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유예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심경의 변화는 간밤에 또 왜 나타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뭐 품목별로 다른지 관세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철강하고 알루미늄 정도만 그대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두 개는 부여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4월 2일까지 다시 밀어놓는 모습. 그래서 2월 달에 나왔다가 3월 초로 미루고 다시 또 3월 달에 무언가 얘기가 왈가왈부되다가 또 4월 달로 미루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쨌든 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 정도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결국 기업들의 반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빅3, 이제 뭐 미국의 빅3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 회사들이 섞여 있으니까 뭐 미국 기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동차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 쪽으로 들어오는 건 오일 샌드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은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면 안 되고 그에 대응하는 실무진들의 얘기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단에서 계속 강한 얘기로 뭐 1, 2, 3 스트레이트를 던지고 있지만 밑에서는 계속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중간 지점 혹은 중간 이하 지점에서 협상을 찾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물밑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협상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더 유리하게 해라, 더 강하게 해라 라는 메시지 정도를 던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흐름이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대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무 협상은 아래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탑 대 탑으로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뭔가 계속 때리고 있지만 그럼 협상 자체는 밑에서 실무진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실무진들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얘기는 관세 얘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도 있었지만 오히려 급락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희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는데 14%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미국 시장의 악화 효과가 분명히 시가에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클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나 전체적인 흐름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멕시코는 유예가 맞는데 캐나다도 유예가 맞나요? 근데 캐나다도 일부 품목에 대한 유예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품목을 다 유예한 건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멕시코와 지금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일 샌드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캐나다와는 일단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루도 총리, 이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임기가 거의 뭐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통화하다가 욕설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전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캐나다와 멕시코 길들이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좀 전에 김민주 전문가는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변덕에 우리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 것인가.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미증 씨는 벌써부터 피곤해서 약간은 좀 소위 말하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어떨까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앵커님께 조금 푸시를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박상수 앵커님 워낙 질문의 난이도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제 저도 이 욕설 사건부터 예. 다 봤었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그 아젠다를 교류하는 분이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메일로. 이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게 흔한 일상이라고 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욕설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TV 방송에도 뭐 F로 시작하는 욕설들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한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증시에 대한 피로도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확실성이 지금 피로도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공개방송, 회원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이 46년생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8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노인이고 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는 쪽인데 그거를 예측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관세를 굉장히 심도 있게 아침마다 지금 체크인스탁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넘어갔을 때 어제 하루 종일의 흐름에 관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코스닥이 왜 이렇게 현물 매도가 많이 나왔느냐 첫 번째고 코스닥이 현물 매도가 나올 때 어느 섹터에 좀 집중이 되었느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코스닥의 현물 매도가 출회되는데 왜 이렇게 비노가 공백이 컸는지 저는 물론 그런 비노가 공백이 간간히 있습니다만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어제 모든 종목들을 제가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호가 공백이 7호가 그러니까 뭐 30호가로 올라가는데 비노가 공백이 15칸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이 정도급 되면 잠재적 매도자는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잠재적 매수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호가가 보게 되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걸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는데 툭 치면 그냥 확 내려가요. 어제 그런 측면이 코스닥의 대다수에 좀 컸고 그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반도체에 좀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에 컸던 부분이 뭐 관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에 그 칩스포 뭐 끔찍한 법이다. 여러 가지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보여지고 그러면 국내 증시로 넘어왔을 때 관세의 큰 거시 관점에서 부러지는 건 지수 관련 종목이란 말이죠. 어제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 코스닥 150 연결 선물이에요. 어제 장대 음봉 맞았지 않습니까? 사실 매도 거래량은 조금 나온 쪽이고 하방 겨우 지켜냈거든요. 지금 오늘 흐름 중요한데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흐름이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지금 339.70에 끝났단 말이죠. 이게 뭐냐? 어제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이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못 버텼으면 코스피도 어제 끝장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강하게 버텨줬고 오늘 양상봉 다음에 음봉 자리 기술적인 그냥 패턴 자리인데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밀린다든지 하면 코스닥의 수급 유입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사님의 말씀을 좀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시간에서 브로드컴 실적 이런 걸 보고 이건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봤을 때 어제 강하게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반도체 파트에 저희도 회의가 길었는데 네.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오늘의 과연 코스닥 낙폭만큼의 반등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관세에 있는 부분 쪽에서도 그리고 이 중심에 성장주 중심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과연 있을 것이냐 그 안에서도 원픽으로 반도체가 코스닥이 어제 하락폭만큼 일어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쪽이고 저는 가능하게 좀 보고 있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미증시에 이렇게 실적이 나온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수급과 매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원픽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투픽이 이제 2차 전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지금 기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좀 전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브로드컴이 지금 10%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규 거래에서는 6%가량 하락했는데 지난 분기에 매출이 149억 달러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이 지금 12% 넘게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낸 바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반도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살펴보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년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이 관세와 관련된 게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말은 뭐 강하게 했지만 관세 정책이 다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두 번째도 될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오히려 중국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관세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끝났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책 기조를 바이든 정부가 뭐 일정 부분은 이어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넘어왔을 때 뒤가 없잖아요. 뭐 다음에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사람이 뭐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고 싶은 정책은 무조건 앞에 1, 2년 안에 집중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차에는 뭐 제가 보기에 뭔가 강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전부 초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김민주 전문가 얘기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이런 강성 얘기들이 당분간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언제 멈출까? 미국 증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지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의 탄력 둔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는 그런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물러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땐 2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7, 8%,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웃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강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들이 생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기간은 2년이지만 아마 초반 6개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6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액션의 단계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뭐 논의잖아요. 이렇게 하자 말자 뭐 이런 논의지만,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실행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이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리를 좀 잡게 되는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 이사님은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사님 말씀에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은 그 말씀인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증시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보다 치적을 좋아하고 본인 치적 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증시 겨냥했어, 내가 우리 이렇게 국력 강화했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상 지금 벌써부터 이사님 말씀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연준 위원들은 비판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자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아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매주 뭐 연준 위원들이 연설할 때 보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결국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증시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예측 범주 내 조정이에요.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사실 크게 얼마나 조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19,500을 깨고 19,000, 뭐 18,000 이렇게 떨어졌다 쳐요. 여기서부터 더 10%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스탑될 가능성도 사실 농후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원망 섞인 발언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지지층 결집이 무너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 정책의 노이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을 올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증시 가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릴 때 분할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된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슈 마무리 짓겠고요.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레포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3월 전망 과도한 우려를 넘어, 하나증권에서는 운송섹터 레포트고요. IBK투자증권 농심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갑지는 않죠.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과자값, 라면값 인상에 따른 또 증권가의 시각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이사님. 네, 일단 그 운송업종에 대한 리포트는 결국은 미국이 이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정책이 뭐 AI 쪽이나 반도체 이런 데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항구 오려면 돈을 내라, 중국 배는 더 내라라는 거거든요. 중국 선사와 중국 배는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리포트 핵심은 중국으로 발주하는 게 줄어들겠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테이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것이 뭐 LNG도 일부 만들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주로 이제 상선과 벌커 두 개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 중국 때문에 공급 우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미국 쪽으로 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선사들이 중국 쪽에다가 이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HMM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벌커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는 벌커가 10%도 채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벌커의 7, 80%를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벌커를 중국 쪽에 발주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발주가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10% 뭔가 규제 안 받아보겠다고 중국에다가 물량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선종별로도 좀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막혀있는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뭐 그와 관련돼서 일부 또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런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HMM 같은 회사들의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쪽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별로 이익을 내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전말 중국 선사가 밀려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조선사의 컨테이너 쪽도 이익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거 추이를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농심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전부입니다. 주가의 급등의 이유가 가격 올리는 것 때문이죠. 신라면도 오르고 뭐 새우깡도 오르고 다 오른다라는 건데 이건 소비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다른 이슈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농심이라고 하는 선도기업이 올렸으니까 줄줄이 다 올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삼양식품이니 뭐 오뚜기니 팔도니 전부 이제 줄줄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이슈지만 농심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삼양식품에 밀려서 시총 2위에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원가의 상승분을 잘 반영하지 못했거나 비용을 잘 못 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뭐 비용은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원가가 올라간 만큼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서 움직인다면 뭐 이 정도 가격 상승에 라면의 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타격을 받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해외 쪽도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심을 지금 뭐 어저께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반영된 것 같고 그럼 오뚜기나 다른 쪽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한 10% 내외로 상향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레포트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월 전망 과도한 우려를 넘어 3월 이제 시작해서 한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걱정이 많은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에셋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자산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소비자 이 심리가 미국 꽤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70%가 소비인데 소비가 꺾이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에 전혀 좋은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관세가 올라서 자꾸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떨어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소비 심리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빅스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 지표가 스물스물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뭔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이 리포트의 결론은 그럼 미국 경제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은 어느 즈음에 있는 것이냐 하면 확장기의 거의 끝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경기 둔화 국면에서 뭘 사야 되느냐? 인프라. 그다음에 로 볼러틸러티. 그러니까 저변동성 종목군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하이 퀄리티 이런 종목군들을 사는 것이 이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선택함에 있어서 인프라 관련 ETF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업계 최상위 종목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늘려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관련된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주, 인프라 관련주, 변동성 작은 종목 이렇게 해서 대안 명확하게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의 빅데이터 보시죠. 오늘은 어떤 쪽을 좀 선택을 해주셨을지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주셨는데 카카오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는 사실 전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은 카카오와 더불어서 아직 자막이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성광밴드와 태광의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뭐 지난번에 카카오를 한번 말씀드렸던 시점을 기억해 보면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다 네이버를 말씀드렸었거든요. 네이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네이버가 AI 소프트웨어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다. 네. 하이클로퍼 X를 아무도 쓰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소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좀 들썩들썩하고 사용은 돼야 되는데 전혀 없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하이클로퍼 X 자체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네이버의 마이너스다. 그러면서 카카오를 택했던 이유고 카카오 자체는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잘 못하니까 챗GPT와 결합 요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 반등이 이제 잘 나왔고 그의 눌림목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38,000원대까지 눌림목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역시 조금 정상화 과정을 찾아가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45,0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타이밍에서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4만 원 밑으로 빠진다든지 이러면 37,000원의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틀린다면 아마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더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손실 나면 그 뭐 비판은 제가 안고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 그럼 핵심이 뭐냐면 지금 주가가 45,100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빅데이터를 좀 돌려보니까 제가 뭐 수요일마다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 48,000원을 완벽히 안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8,000원에 단기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서 매물대를 입혀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거든요. 이제 여기서 소화 과정을 완벽하게 거칠 수 있냐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여기를 소화 못하고 두들겨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 여러분들 화동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번 시점에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화해서 완벽하게 안착해야 되는 시점 어디를 뚫고 안착해야 되느냐 이 48,000원의 단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완벽하게 뚫고 51,000원까지 진격을 하고 그 48,000원이 하단이 되어야지만 하방 경직성이 확보돼야지만 이 카카오의 주가는 더 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게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도 51,000원이 단기 1차 목표가가 나왔어요. 물론 뭐 3개월, 6개월까지 오픈소스 코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6개월까지 목표가를 추론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51,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못 가서 이제 제 목표가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카카오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8,000원의 돌파 여부 완벽하게 51,000원을 찍은 시점이면 추세적으로 카카오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내려오게 돼서 손절이 4만 원이 뚫리면 위험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의 시점이 높은 카카오를 오늘 들고 와봤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면 오늘 성광밴드와 태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전에 뭐 유료 리포트 사이에서 태광 리포트하고 성광밴드 리포트가 나왔어요. 저는 뭐 성광밴드를 말씀드린 적은 없고 태광 쪽은 계속적으로 조금 그 관음 이음새 피팅 쪽을 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막차가 2만 원대였었거든요. 지금 어느덧 주가가 2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5% 정도 그 시점부터도 반등을 했는데 그 증권사의 목표가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 늘 증권사의 목표가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떠나서 저는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 증권사의 목표가가 이제 뭐 높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만은 뭐 28,000원, 과연 업사이드가 10%를 먹기 위해서 27,000원부터 보게 되면 뭐 5%도 안 돼요.
저는 이제는 조금 그 보유자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신규 관점은 전혀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 내용이나 이유는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성광밴드의 목표가가 오늘 32,000원이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는 추세적으로 62동평균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세가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현대일렉트릭 기억하시죠? 이 주가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언더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 종목도 이 시간에 추천드려보고 수익도 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62동 평균선 38만 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다. 현대일렉트릭도 그때부터 30만 원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리포트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네. 이제는 추세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이고 62동 평균 시점. 성광밴드는 62동 평균선도 멀어요, 사실. 그래서 21선 정도로 잡으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알차게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먼저 카카오입니다. 이 종목은 2월 초반에 추천을 해주셨던 가격이 42,000원대였어요. 그때 사신 분들은 충분히 시세, 그러니까 수익 잘 내고 계실 테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8,000원, 당시의 목표가가 48,000원인데 그때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좀 꺾였었거든요. 이번에도 48,000원 넘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넘어선다면 51,000원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저항을 뚫고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또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카카오 봤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나 태광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내고 계실 테지만은 이들 종목은 따라가기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